들은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내 아이가 키가 잘 크고 있는데 정말 속까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NQ 개발에 함께 참여한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정숙 교수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맘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통 우리 아이 속을 모르겠어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지만 우리가 더 궁금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아이의 몸속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예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의 비만율은 10대 미만의 경우 6.8%에서 10.3%, 10대의 경우 8.2%에서 14.8%로 1.5배 이상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10대 영양결핍 환자 수는 181.6%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키가 크고 몸집이 잘 커지고 있어도 건강은 오히려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내 아이의 영양 상태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맞춤은 케어를 해줘야겠죠? 근데 사실 아이들, 학생들은 성인처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학생검진은 사실상 1차 검진 수준 정도이고 그것마저도 졸업하면 내용이 파기되죠. 추적 관찰이 어려워요. 그리고 과거에는 제대로 영양조사를 해보려면 복잡한 식이조사를 해서 영양평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점수가 나왔어요. 실상 내 아이의 영양상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게 복잡하고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건강상태를 아주 타당성 있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솔루션까지 내주는 NQ, 즉 영양지수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입니다. NQ는 세계 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어요. 즉, 만 3 내지 5세 취학전 어린이, 만 6 내지 11세 학령기 어린이, 만 10에서 18세 청소년, 만 19에서 64세 성인,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되었고 각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춰 객관성과 타당도 평가를 거친 각각 20개 내외의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양지수는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평가하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갖춰진 평가 도구로 필수 영양소, 건강에 좋은 식품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식행동은 적절하고 신체 활동은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위생은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수가 2012년도에 개발이 되었고 어린이 영양지수가 모티브가 되어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지수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책사업으로 발전되었고 2014년 생애 주기별 영양지수를 처음 개발하게 되었고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를 고려하여 2021년 생애 주기별 영양지수의 개정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이 영양지수 개발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영양지수 문항들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하루가 다르게 식품산업도 발달하고 있잖아요. 요즘 건기식이 대세인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요. 또 환경에 따라 식생활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반영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5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개정된 생애 주기별 영양지수는 2022년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의 영양지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양지수 사이트가 탑재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도 손쉽게 개정된 영양지수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사실 이 영양지수 문항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들과 겹쳐지는 것도 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문항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항들을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1년 가까이 실험하면서 개발한 만큼 타당도가 높은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정할 때마다 생애 주기별로 영양 섭취 상태는 어떤지, 어떤 게 적절하지 않는지, 국내 문헌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40-50개 문항을 먼저 선정하고요. 대규모 조사를 하기 전에 소규모 파일럿 조사를 먼저 진행해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후보 항목들을 좀 추려지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전국 단위 조사를 실시해서 문항들의 신뢰도,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게 돼요.
그렇게 대규모 조사까지 마치면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영양지수 모형을 확정합니다. 이게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아이들은 나이별로 또 항목의 차이가 있는데요. 학령기 어린이의 경우를 보면 개정 전에는 균형 영역의 육류 섭취 평가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은 개정 후 달걀 섭취와 견과류 섭취 문항으로 변경되었고 절제 영역에 과식 섭취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절정 영역의 음식 섭취에 관련된 문항은 단 음식과 단 음료 문항으로 수정되었고 식사 시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개정 전에 운동 영역이 실천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제외되어서 상담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나 생애 주기별로 그 시대에 맞는 항목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항목만 보면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 항목들이 도출되기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이들의 영양지수를 평가하게 될 이 문항들이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 타당성, 신뢰성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막상 평가하고 활용할 땐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지수를 평가하게 될 텐데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균형, 절제, 실천 이렇게 세 영역을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완료되면 균형, 절제, 실천이라는 항목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게 되는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요. 제일 먼저 보이는 종합 점수는 영양지수의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 즉 영양지수 점수입니다. 신호등처럼 빨, 노, 초로 배경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빨강색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개선이 시급한 거를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중위 25에서 75%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록색은 상위 75% 이상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62점이라고 할 때 점수만 보면 상당히 낮은 점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래 아이 중 어느 분포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더 유효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영양지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영역별 점수인데요. 균형, 절제, 실천 항목을 구분해서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어떤 항목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얼마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얼마나 적게 먹고 있는지, 건강하고 안전한 식행동, 예를 들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 표시를 본다든지와 같은 항목들을 분석하고 나누어 점수를 내는 것은 건강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이 식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아이 본인 스스로 식습관과 식행동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어떤 영역에서 더 중점을 두고 케어를 줘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현재 본인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해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영양지수 점수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균형적 영역의 점수를 높이려면 탄수화물 근원 식품인 곡류를 잡곡밥 위주로 하루 3 내지 3.5회 정도, 그리고 단백질 근원인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제품은 식사 때마다 한두 가지,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의 보고인 채소류는 매 끼니 식사 때마다 3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과일류는 간식으로 하루 2번 이상,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은 성장기 아이들의 칼슘의 중요한 보고이죠. 매일 2잔 이상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절제 영역의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이나 과자는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지방 함량이 적은 거를 선택하고요. 라면은 나트륨 섭취를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식하지 않고 적당량 섭취하도록 하고요.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당이 적은 음료를 선택합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페인 섭취는 주의하도록 하고요. 학교 주변에서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먹도록 지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 육류 섭취 역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영역의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은 꼭 먹고 학교에 보내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습관을 길들이도록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위생적인 측면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도록 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평가 주기입니다. 얼마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평가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케어해 준 후에 또다시 평가하고, 이렇게 내 아이들의 영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건강하게 내실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케어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 아이가 좋은 영양지수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간식으로 무엇을 사 먹었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아이들이 밖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일기에 쓰게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아이 정세도 좋고, 아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부모님이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할 땐 꼭 아이와 함께 평가를 하고 무엇을 개선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보세요. 결국 아이의 건강은 부모님이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외형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꼭 속 건강이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영양지수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부모님이 내 아이가 어느 생애 주기에 속해 있는지 알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케어해 줘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결국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는 아이는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